자, 이제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과 그 변화된 일본 기독교의 만남을 얘기할 텐데요.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 사진 보시고 필요하고 관심 있는 항목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그러세요.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자, 뭐 박정희 쿠데타가 어떻게 됐고 긴급 조치 쫙 있었잖아요. 예, 그 긴급 조치가 뭐였으며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쭉 어떤 내용인지 좀 역사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적어도 4.19 때까지는 꿈쩍도 않던 한국 기독교. 4.19 때만 해도요. 뭐 진보 보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수 소수가 없었어요. 다 이승만, 이기붕, 크리스찬 정 부통령을 지지하는 게 한국교회 전체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 미군정 시절부터 해서 이승만 정권 제1공화국 때까지의 흘러내려오는 기독교에 대한 실과 단물 이걸 좋아했습니다. 당시 뭐 한국교회는 소수이면서도 온갖 특권을 다 누렸죠. 여러분들 아세요? 해방 이후에 한국 특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38도선 이하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때 일본이 남겨놓고 간 적산 재산들 특히 그중에서 종교시설 일본 교회 시설이 아니에요. 일본 사찰, 일본의 천리교, 일본의 그 뭐 소위 창가학회 이런 데서 남겨놓고 간 시설마저도 누가 다 공짜로 꿀꺽했습니까? 기독교가 다 꿀꺽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영락교회 아시나요? 여러분들. 영락교회. 한국 유명한 교회죠. 그 영락교회 터가 뭡니까? 천리교회예요. 천리교. 경동교회 기장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것도 일본 종교법인 터고요. 그다음에 경성신사. 남산의 경성신사는 북에서 내려온 승의 여학교한테 공짜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 경성신사 일부 조선신궁 일부 터를 가지고 신학교 만들려고 박형용 씨가 노력을 했었죠. 남산 신학교입니다. 그게 장로교회. 예. 그 신사터예요. 신사. 그거 다 돈 한 푼 안 주고 기독교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느냐. 미군정 이승만 정부 다 친기독교거든요. 그 당시 한국에서 출세하려면 일단 기독교인이어야 됩니다. 적산 가옥이라도 적산 재산이라도 불화받아서 학교라도 세우려면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미국 유학 갔다 왔으면 더 좋고 영어가 좀 되면 더욱 좋고 이 세 가지 가지고도 출세 못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기독교 특권층이었어요. 요즘은 많이 요즘은 없죠. 그 제도가. 형목이라고 들어봐서 형목. 각 교도소에 목사님들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 기독교 국가.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한국 기독교를 준국교라고 그랬습니다. 준국교. 그리고 지금은 참 많은 기여를 하고 뭐 제 제자들 중에서도 엄청 많은데 군목제도 언제 생겼습니까? 목사님들 군대 가서 교회 하시잖아요. 예. 사실 우리처럼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나라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군승제도도 만들고 뭐 했죠. 그럼 원래는 그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조금 이상한 현상이죠. 그게 다 이승만 정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승만 정권을 계속 지지했던 이유는 독재고 뭐고 그게 불의하냐 정의로우냐 이거 관계없이 기독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다가 이제 각성을 한 게 4.19죠. 4.19 때 제일 먼저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가 한국교회 회개하라. 그게 기독교 내부에서 나온 문서예요.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생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기 선배들에 대해서 니들 쟤들 회개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간 겁니다. 4.19 때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권이 있죠.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는, 그것도 대부분의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에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는 10% 전후입니다. 나머지는 좀 창피한 얘기로 군사정권에 동조하거나 앞장서거나 선도하거나 아부하거나 이런 거밖에 안 했습니다. 정의, 예수의 정신, 인권 없습니다. 기독교 유리하냐 불리하냐, 꼭 어떻게 살았느냐, 해방 이전에 전쟁 전에 일본 교회처럼 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걸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를 비교해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오히려 식민지 시대에는 좀 순환을 받았다고 해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힘이 생기면서부터 어느 정도, 특히 제1공화국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주류로 등장해 가면서부터는 해방 이전, 전쟁 이전에 일본 교회가 했던 길을 그대로 한국 교회는 같이 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크리스찬 공동체도 일단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신학, 성장신학, 번영신학 들어봤죠, 여러분들? 번영신학. 세상의 신학의 이름 중에서 저는 번영신학이 제일 창피해요. 번영신학이 뭡니까? 번영신학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면 글쎄요, 뭐 고통받는 자가 고통에서 헤어나게 되는 것은 예수의 뜻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남들 거 다 뺏어가지고 빵 한 개 가진 놈이 빵 10개 가진 사람이 빵 한 개 가진 사람까지 뺏어서 11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일부의 교회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이 눈에 보이고요. 핍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앞장섭니다. 저는 뭐 교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아이덴티티로도 결코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친근한 거는 아닌데요. 불구하고 이때 중심을 잡기를,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모르겠는데 카톨릭이 조금 나았습니다. 프로테스탄트보다. 민주화 운동의 기여도나 그 종교로서의 카리스마, 인권의 카리스마, 정의의 카리스마에서 개신교가 1960년대 이후에 카톨릭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의를 기준으로 볼 때, 신뢰도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들이 더 신뢰하는 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카톨릭입니다. 그 이유는 1960년대에 출발합니다. 김수환,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학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게 한국 현대사에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개신교 크리스찬들, 가톨릭과 협력했습니다. 특히 KNCC를 중심으로 한 종로 오가권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민주화운동 세력의 선도 그룹, 교파로 보면 지금은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한 한신그룹, 이 그룹이 그래도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기독교를 조금 덜 창피하게 만들어주는 역사적 정거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쭉 한국교회 저변으로 확대됐고요. 물론 기독교 힘만으로는 어림이 없죠. 수많은 학생들, 청년들, 애국 시민들, 최근까지 이르면 촛불 시민들까지 드디어 교회는 예언자적 역할을 그 사회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역사적 자신감을 세울 수 없다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고요. 소수자였던 일제하의 한국교회 일부가 민족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적어도 현대사에서 한국의 소수파 기독교는 독재 타파, 민주주의라는 굉장히 보편적 가치에 교회의 길을, 성도의 목숨을 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회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과정이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그 다음 주세요. 이 일에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교롭게도 한국의 진보적 소수의 민주화운동, 민주화투쟁 그 세력에게 있어서 제1동지, 가장 믿을 만한 동지, 진짜 도움이 되었던 네트워크, 진짜 같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혈맹처럼 도왔던 사람들이 일본의 키리찬들이었다는 거.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 말부터 60년대 시작된 한국 민주화운동에 한국 기독교가 앞장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 교회는 드디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 빚을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참 폼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뒷부분에는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아니었으면요 저는 일본을 안 갔습니다. 저도 대단한 반일주의자였고요. 지금도 일본 잘못하는 건 굉장히 매섭게 잘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우리가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동지들도 있다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우선 좀 주변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체험적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 시간으로 대개 오늘 얘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아름다운 우애의 관계로 회복된 마지막 장이 오늘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성함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부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 종로 오각권, 예를 들면 그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인권 운동을 해온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여기 이제 사진들이 좀 몇 분만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요. 오재식 선생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재식 선생은 끝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에큐메니칼 운동가인데, 이분이 평생 일본 동지들과 깊은 우정을 맺어서 그분들과 쉽게 말하면 한국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발신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진행될 때 기독교가 체험하는 고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면 그것을 일본 동지들한테 전하고, 일본 동지들은 일본 내는 물론이고 미국 NCC, 유럽 NCC 이쪽으로 다 이렇게 서로 연결해 나가면서 도울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이런 네트워크 구축에서 제1 역할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만화처럼 캐리케이처를 그렸는데 오재익 선생님이시고요. 그 옆에 분은 오랫동안 KNCC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총무를 지낸 김관석 목사시죠. 일본에서 유학하고 공부하셨지만 이분이 한국 NCC를 책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긴급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유신 시대 이후지만은 그 감옥에 들어간 학생의 부모, 그 다음에 남편이 끌려간 아내, 자식들이 전부 이 NCC 김관섭 총무의 사무실로 몰려들어서 어떻게든지 지금 안부를 좀 확인해 달라. 아니면 옥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인지 좀 알려달라. 아니면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런 거를 정부기관에 가서 탄원해야 될 일을 전부 NCC 사무실에 와서, 총무실이 당시에는 완전 개방이었어요. 이 김관석 시대에는 말이죠. 뭐 줄을 서 있었죠. 줄을. 면회 신청이. 그럴 정도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분이 바로 이인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뭐 소년 시절에 일본으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캐나다 유학을 다녀오신 다음에는 계속 일본 교회에서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이 동경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 크리스찬 그 마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와사키라는 데죠. 가와사키라는 건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뭐 요코하마가 인천이라 그러면 도쿄가 서울이고 그 가운데쯤 되는 부천쯤 된다고 할까요? 그쪽에 이제 공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동경과 요코하마 그 공업 벨트의 맨 중심 지역이 가와사키인데 거기에 수많은 한국의 강제 연행 노동자들이 와서 공장 노무자로 일을 했죠. 그 지역이 이제 사쿠라모토초라는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인들의 그 인권, 차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하셨고, 특히 이번에 또 다른 그 노력이 말이죠. 일본 엘리트들에게 일본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서 사와마 사이코, 구라타마 사이코가 기독교인이 되고 마침내 한국 유학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나중에 저 개인적인 얘기와 함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아주 노신사, 이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신 거의 2세대 분들 중에서 유일하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생존해 계신 어른이신데 지금 96세신가요? 나이가 지금 서울에 안양에 계십니다. 안양에 그 시설에 계신데 이 어른이 이제 한일 간 당시 기독교 협력 팀 스피리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이고 원래 고향은 평양이시고요. 평양 고보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서울대에서 공부하시고 일본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덕성여대 전임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요. 당시 한국의 유명한 그 진보적 기독교 계통의 어른들이 많이 참여했던 사상계 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상계 주관을 하고 있다가 이분이 외국에 이제 그 덕성여대 교수 신분이었고요. 외국의 그 학회 관련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다가 동경에 이제 한국을 가려면 당신은 직편이 없으니까 항상 동경에 들려야 됐죠. 동경에 들려야 되는데 동경에 있는 이분의 원래 그 인간관계가 있는 일본 동지들이 지금 한국 소식을 접했는데 당신은 지금 서울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중앙정보부로 가야 될 거고 거기서 심각한 그 당신은 순환을 당하고 앞으로 활동도 어렵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당신 혹시 일본에서 터를 잡고 그리고 그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은 없느냐라고 본인에게 의사타진을 했죠. 그럴 것 같다. 내가 돌아가서 그 순환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거기 가면 손발이 묶일 것 같다. 아무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중간역 진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한번 나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그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 우리는 뭐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일본 크리스찬들이죠. 각 교회 장로, 목사님들 ACC 중심으로 모여서 이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그 동경여자대학이라고 크리스찬 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 있는 일본의 기독교 대학이죠. 그 대학의 전임 교수로 이분을 착임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여 년간 지명관 선생님은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인 한국민주화 운동의 중심 멤버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중에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큰 공헌, 뭐 여러 가지 공헌이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당시 민주화 운동 상황, 인권 상황, 그리고 한국의 군부 독재의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다 수합해서 필명 TK생으로 바로 요 밑에 지금 사진이 있죠. 세계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세계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습니다. 이게 다 그 TK생이 연재한 잡지 호수가 다 지금 여기 사진으로 제가 찍었는데 이 세계에다 연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명관으로 기고하는 게 아니고 TK생 이렇게 이제 기고를 하는데 이 자료가 한국에서 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오냐면 여러 종류의 인권 탄압 상황이라든가 여러 정보들이 비밀리에 여러 루트로 한일에 오가는 사람들의 짐 속에 숨어들어. 이건 뭐 마약 밀수보다 더 어려운 그 밀수 작전이었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 구두 밑창 밑에다 감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 헤드 모자에 안감을 띄고 그 안에 문서 종이 쪼가리를 넣어서 다시 안감을 꼬매면 그냥 모자처럼 보이죠. 그때는 요즘처럼 그렇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 사진이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걸로 검사하는 기술이 훨씬 떨어져서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말이죠. 쉬운 게 아니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서가 가지고 일본으로 나오면 그 문서를 종합해서 지명관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3사람 이외에는 모르는 비밀 루트고 그 원고를 다시 세계라는 잡지로 전달해서 세계의 편집장도 모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TK생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 한국 KCIA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뭐 너무너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걸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 거는 이 잡지사만 족치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잡지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원고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명 높은 한국의 KCIA가 그 TK생이 누군지를 끝까지 못 밝혔습니다. 그거는 일본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덕분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이 지명관 선생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림대학 교수도 지내고 방송위원장도 하실 때 그때 자기 신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TK생이 바로 나야.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지금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연구소에도 이 오재식 선생님과 지명관 선생님이 한번 오셔서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때 저도 같이 임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신문 기사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도 하나 거기 같이 사진 찍었죠.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신문 기사 아사히 신문입니다만은 아사히 신문 기사에 나온 이 얼굴이 바로 유명한 사화 마사히코 목사입니다. 이 사화 마사히코 목사가 동경대학 법학부 출신이고요. 동경신학대학 출신의 일본 기독교단 목사인데 이분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의 유학생으로 한국에 유학을 갑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실학대학원으로 유학을 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뒤에서 했죠. 한국 동지들하고 같이. 그리고 또 하나 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연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셔서 그 유명한 수필가인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김영 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유명한 그 한일을 오가면서 수필을 쓴 수필가이죠. 그분 따님과 결혼을 했고 그 따님이 지금 이제 사와토모에라고 일본의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민주화운동의 죄목으로. 근데 이분이 이때 1970년대 추방을 당하고 80년대 조금 그 상황이 좋아져서 한국에 1년간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제가 서울에서 이분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와 마사히코의 직접 동경대학 후배인 구라타 마사히코도 계속 일본 기독교 쪽에서 지명관 선생님과 이인하 선생님 옆에서 그 아시아 CCA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도시 URM 운동을 하면서 한국 민주화 운동을 측면 지원하다가 스스로 늦게 40대 이후에 연세대학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때 저는 연대에서 이 구라타 마사히코 선생을 만나서 2년 3년을 같이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저와 구라타 마사히코 사이에서 한일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웃으시겠죠? 두 사람이 어떻게 한일 문제를 해결하냐. 양쪽의 대통령도 아니면서. 근데 둘이는 할 수 있어요. 한일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문재인 정부와 스가 정부가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정치적으로 할 일이 따로 있지만요. 우리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보다 10살이 더 많은 대선배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랑 친해졌죠. 그때 저는 일본말 한마디도 못할 때입니다. 이분은 유창한 한국어를 했습니다. 한국어 학당에서 연대 한국어 학당에서 계속 공부를 하셨죠. 그리고 연대 신학과의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시는 거예요.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일본이 잘못한, 우리 선배들이 잘못한, 일본인들이 잘못한 죄를 일단 한국 전체의 죄를 참여할 수는 없으니 한국인의 대표인 서정민에게 참여하겠다. 내 참여를 네가 받아주면 한일 관계는 복원이 된다. 근데 저도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심 어린 참여를 받을 때 피해자도, 제가 피해자인지는 모르고 피해자라면 피해자죠. 저의 부모님 세대 그 위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피해자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 구라타 마사히코 사이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모모야마 학원대학이라는 오사카에 있는 성공회 대학, 성공회 계통의 대학에 교수로 취임을 했는데 오시자마자 저한테 엽서 한 장을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3년 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석사 논문도 쓰고 공부를 했으니 이제 당신 차례야. 오시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하러 온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는 개인적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이때 당시에 저와 구라타 마사히코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제식과 바로 오른쪽, 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쇼지 시토무라고 하는 이 일본 목사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김대중 선생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분과 오제식 선생, 이분과 김관석 선생 사이에 그리고 모리 헤이타라고 하는 신교 출판사 사장이고 기독교 장로인데 이 모리 헤이타 선생과 지명관 선생 사이에서 저와 구라타 마사히코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그게 한일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일본은 뭡니까? 스가 수상이 여러분의 일본입니까? 일본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의 일본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존적인 일본은 한 사람의 일본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일본인과 한 사람의 한국인이 어떠한 이해와 폭과 공동의 선한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역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무슨 국가적 단위로 집단적 단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고백과 참회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 아주 진솔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가장 해방 이후 아니면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나쁜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진짜 그렇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 그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은 그런 큰 단위의 전체적인 의미의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별도가 있지만 다른 측면의 작은 한일 관계들은 대단히 빈번하게 형성되고 창조적으로 지향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일 관계에서 저희 집사람과 가끔 그 일본 BS라든가 텔레비를 보면요. 상당히 많은 한국 드라마가 지금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음식은 한국 음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한일 관계의 작은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데가 어디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대중문화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제일 모범적이고 그래도 목표 지향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한국의 진보적 교회와 일본 교회 간의 협력입니다. 통합, 기장, 기감은 일본 교단과 정식으로 선교 협력 체결 중입니다. 항시 목사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와 성공회, 한국 성공회와 일본 성공회. 지금도 항상 한국 성공회에서 사제들이 이쪽에 파송이 됩니다. 이쪽의 사제들도 가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NCC, KNCC 모든 문서를 공동으로 교환됩니다. 대사회적인 문제, 대교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벽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팀 스피리트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쭉 한국과 일본 교회는 서로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가졌다라면 지금 현재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일본 공동체의 가장 희망적 표대가 일본 교회 안에 있고 또 한국의 일부 크리스찬 인맥 안에서 일본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을 또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건 뭐 별도로 하더라도요. 공식 채널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채널만 자꾸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이 크리스찬 공동체의 교회 채널, 그다음에 개인 채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사람의 일본인과 한 사람의 한국인들의 관계가 바로 한일 관계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지명관과 모리헤이타, 지명관과 그 쇼지스토무의 관계를 누가 감히 한일 관계가 아니다. 그거는 개인 친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공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 과정으로 보면은 이제 기독교는 한일 관계에서 긍정적 포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은 낙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된다. 그리고 그러면 한일 관계 지금 왜 이러냐? 그런 채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일 관계가 나쁘냐? 뭐 고난의 세월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고난의 세월이 보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꼭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역사가로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좀 다른 채널로 읽어내야 된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은 특히 일본어를 좀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아사히 신문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컬럼을 쓴 것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한일 관계론 초론이라는 초고라고 하는 단행본이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날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 안에 제가 쓴 얘기가 거의 있고요. 그중에 아주 에센스한 거는 요 지금 참고 논설이라고 제가 이건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읽을 수 있습니다. 저 한국어로도 한국어, 일본어 동시 출판으로 칼럼을 썼기 때문에 한국어판도 있고 일본어판도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명관 선생을 제가 모시고 강연회를 열면서 지명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썼는데요. 이 한국 민주화 운동을 도와줄 때 그때 일본 도쿄는 지명관 선생님 눈에는 이게 적국의 수도 일본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시아의 파리와 같았다. 선한 기운이 여기서 일어났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둘째 시간인가요? 28 독립선언 했을 때의 한국 유학생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의 수도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다 디스를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선한 기운들과는 우리가 연대하고 연합해야만 아름다운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늘 역사 안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그 안에 좀 소통하고 연결되는 수많은 맥락과 가지들을 우리가 찾아 읽어내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보인다. 한국 나빠, 일본 나빠, 한국 좋아. 이걸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증빙하듯이 오늘날의 한일 관계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금 제 예상보다는 5분쯤 지났습니다만은 제 얘기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질문도 받지만 오늘 쫑파티도 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